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보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어떤 국가도 최첨단 기술 솔루션을 찾고 적용하여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없습니다. 국방 기술은 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로 지속적인 혁신과 국제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이 국방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 진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 중 하나로서 러시아의 세계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400 트라이엄프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계속해서 확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현대 기술 간의 결합은 국방 분야에서의 진보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의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가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성과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과 그것이 지역 및 전 세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이 S-400 시스템에서 적용한 기술의 세부 사항을 탐구하고 이러한 통합이 한국 및 지역 국가들의 미래 국방에 미치는 중요성과 결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트라이엄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 선진 기술이 한국의 탄도 및 방공 미사일 프로그램의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 몇 가지의 러시아 기술로 우리의 방위 산업을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MSAM 천매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 SLBM과 방공 시스템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S-300이나 S-400의 핵심 기술들을 자국의 미사일이나 방어 시스템에 적용시킨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은 S-300을 모방한 정도이지만 생산체계가 없습니다. S-400은 콜드런칭 쿠드 론칭, 냉각 발사 기술이 내장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콜드런칭 방식의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각 발사 시 로켓 엔진은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점화하는 메커니즘 덕분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을 겨냥해 일각에서는 값싸고 성능도 괜찮은 러시아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러시아제 무기의 매력을 느끼긴 했지만 이를 계속 수입하기를 원치 않은 이유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 생태계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어 러시아 무기들과 쉽게 통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러시아산 첨단 무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정부가 관심 있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문제연구회의 주승우와 곽태환의 저서 21세기 한국 코리어 인더 21센처리의 외교안보 정책 통일과 그 이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양국은 선진 기술과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국 관계는 상보적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과 선진 기술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상용화하는 데서 강점이 있다. 고 썼습니다. 협력 관계는 아니었지만 천궁의 아랍에미리트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인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은 북한은 S-300의 기술을 응용해 SLBM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S-400 트리움프 트라이엄프에 탑재된 고급 미사일 기술을 채용하면서 북한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한국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응용해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에 적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무기를 생산해 오고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과 장거리 요격 시스템인 LSAM은 러시아 S-40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 천궁의 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충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S-300보다 한 세대 앞선 S-400에 좀 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경협 차관 대가로 도입한 S-400에 적용된 콜드론칭 쿠드 론칭 기술을 적용했다. 화약이 아닌 가스압 발사 방식으로 수면 위에서 미사일을 점화시키는 콜드론칭은 SLBM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S-400의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호했습니다. S-400의 특징 중 하나는 수직 발사 뒤 공중에서 전파로 표적에 유도된다는 것인데, 이런 기술은 공격에 대한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속도는 표적물 방향으로 발사대를 조준해야 하는 미국의 방어 시스템보다 약 6배 빠르고, 또한 S-400은 적의 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앴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는 실증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국은 러시아의 차세대 대공 방어 시스템 비타지비 비기술에 기반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 MSAM을 양산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01년 러시아 방공미사일 시스템 제조사이자 연구기관인 알마즈 안테이와 중거리 대공 방어체제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기술적 토대는 러시아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S-300이었습니다. 한국은 S-300 기술을 기반으로 트럭에 적지 않은 소형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공을 개발한 그 기술적 기반은 러시아 미사일 9M96이 기술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해 한 축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포탄은 그들의 전투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한 천공 MSAM은 완벽하고 입체적인 대공 방어 및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첫 단계였고, 두 번째 천공 II 단계에서는 S-400 트리움프 기술을 적용한 탄도미사일 격추 시스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시스템 용인연구소의 관계자는 LSAM이 아직 4등급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할 만한 기술 기반은 충분히 구축됐다 호했습니다. LSAM 개발에 이어 4등급 성능으로 개량한 LSAM-2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LSAM 개발이 완료되면 추후 고도 15에서 40km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PAC-3과 천공-2 고도 40에서 70km의 LSAM과 40에서 150km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사드와 결합해 1차적인 KAMD가 사실상 완성됩니다. 2013년 LSAM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꿈틀거렸던 당시 독자적 상층 방어 수단이 없던 한국은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의 대표단을 보내 사드 체계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40에서 150km 요격 고도가 너무 높아 수도권 방어의 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미국 측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제시하는 가격은 무려 당시 2조 원에 육박하는 고가격이었고, 유지 보수 비용 역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방사청은 결국 우리 여건에 맞는 LSAM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2015년 탐색 개발을 마치고 체계 개발에 착수해 시제기가 발표되었고, 2024년 개발 완료 및 2026년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LSAM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처음 개발된 LSAM 레이더는 수백 km 거리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고, 항공기 탐색 모드와 탄도탄 탐색 모드, 항공기 탄도탄 동시 탐색 모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피하 식별 능력도 기존 레이더보다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LSAM 레이더는 X밴드 8에서 12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드와 달리 S밴드 2에서 4GHz를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S밴드는 저출력으로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LSAM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소자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고 이를 통합 운용하는 기술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는 게 하나 측의 설명입니다. 이 시스템에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러시아 S-400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정치군사분석센터장은 한국의 MSAM은 S-400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포함해 러시아 방산업체인 알마즈 안테이사 S-400의 미사일 기술을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SAM이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모두에 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대항공기방어용인 S-400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장점만을 적용시킨 유일한 사례로 꼽힙니다. LSAM은 군의 독자 방공망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전력화되면 하층 방어용인 한국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와
중층 방어용이자 천공 LL로 알려진 중거리 지대 공유 도무기 MSAM과 연동이 가능해 군의 독자적인 다층 복합적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LSAM 체계 통합 시험에 이은 최종 완성은 오는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전력화 시기는 2026년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이 4대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한 것은 세계 레이더 기술에 기록될 만한 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짧지만 그 짧은 기간에 올린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ESA 레이더들 수출해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들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들.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E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0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주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 사부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0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한 전술입문 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 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톨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입문 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입문 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입문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 입문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 입문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 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 입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 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 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 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증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의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0이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 입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라크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 급류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라크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입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류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류 방식은 크게 플라잉 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라크 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0이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라크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라크 20 전용 AESA 레이더인 ESR-500을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에서 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라크 20에 탑재 예정인 ESR-500은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에 자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쓸려 있지만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한국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아르헨티나. 과거 한국의 FA-50 수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입에 실패했던 이 국가에서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도중 최악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최근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한국 FA-50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사업 제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밀려오는 수출 제한에 행복에 빠진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한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아르헨과 전투기 수입 논의를 진행하던 중국은 아르헨의 뒤통수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K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리 돔 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워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C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함공우주산업 KAI의 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 제인즈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0이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50의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0이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들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들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아르헨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찜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JF-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 회사 CATIC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썬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JOINT 파이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의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AI의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 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KAI 관계자와 영국 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 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방산 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VN1 수륙 양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르헨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서광이 비춰오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을 다시 선택한 아르헨티나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국 방산이 남미 지역 전역에도 놀라운 수출 결과를 거두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 함정 정비 지원 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해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 부품 보관 창고와 정비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GNX1, 한화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5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기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 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 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천 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 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하나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 투체계 CMS모 2 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해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하나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이 1,500톤과 대구급이 1,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네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의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